네, 안녕하세요. 교보증권 제약바이오 담당 김정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위드 코로나와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으면서 백신의 부작용이라든지 혹은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선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들어오면서 당연히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10월 초에는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에서 경구용 치료제로 또 좋은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관련된 뉴스 플로우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이제 출시가 되어 왔었고, 그리고 이 중에서도 경구용 치료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도표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랩업하면서 또 경구용 치료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체내에 들어와서 코로나에 감염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체내에서 병리 현상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요,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포 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기전이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되면 바이러스는 외피를 벗고 무한 증식을 시작하는데, 그 증식을 막는 것이 두 번째 코로나 치료제의 기전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한 증식을 끝냈고 여러 세포들은 또 이제 죽음으로 갔을 때 실제 체내에 있는 면역 체계들은 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체내에 있는 면역 체계들이 저 자신을 이제 공격하게 되면서 과한 면역 반응들을 나타나게 되고, 이게 염증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환자들을 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끔 오히려 회복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게 또 면역 조절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치료제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각각의 발병 경로를 어떻게 차단하는지에 따라서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까지 개발되어 왔고 또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기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체내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세포 내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막는 기전입니다. 이러한 기전의 치료제는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맞으셨을 백신에서도 이런 비슷한 효능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실제로 코로나에 감염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로 세포 내로 들어간 것을 막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지금 항체 치료제에서는 FDA에서 승인받은 약물은 크게 3개 정도가 있고요. 일라이릴리, 리제네론, GSK에서 출시한 항체 치료제가 있고, 국내에서는 셀트리온이 일부 국가들에게 승인을 받았고, 국내 식약처에서도 정식 승인받은 항체 치료제인 레키노라주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항체 치료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 변이에 대해서 어떤 효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계속 변이를 반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 변이들은 변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항체 치료제가 실제 효능을 나타내는 것을 막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평가할 때는 반드시 변이에 대해서 그리고 일정한 효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필수적인 평가 지표가 되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이 두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왼쪽에 보이는 일라이릴리의 항체 치료제는 FDA에서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약물이고, 두 번째 리제놀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승인을 받은 약물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부재한 상황에서는 일라이릴리의 항체 치료제가 매출이 단기간에 급성장을 했었는데 2분기 보시면 매출이 많이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이제 리제논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이제 차지를 하게 됐고요. 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일라이릴리는 효능이 없는 것으로 좀 밝혀지기도 했고, FDA에서도 그런 영향으로 이제 치료제 출하가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반면 리제론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알려진 항체 치료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변이에 대해서 효능을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평가 때문에 이렇게 2분기에는 일라이릴리의 MS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코로나 치료제로서 선택을 받은 그 배경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지금 항체 치료제는 기업들의 주가는 그리 우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 이제 10월 초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런 항체 치료제들의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항체 치료제나 경구용 치료제나 경증 환자라는 측면에서는 이 환자군이 일부 겹치기 때문에 기존에 받았던 이 치료 환자군들의 일부 MS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주로 혹시 투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바이오주의 투자 센티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현상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외피를 벗고 복제를 시작하는데 그 복제를 막는 기전의 항바이러스제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이제 지금 페이지에 보이시는 거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외피를 벗고 복제를 시작한 다음 증식을 하게 되는지의 과정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던 치료제는 길리어드 렘데시비르였고요.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길리어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해서 4분기에는 피크 세일즈 기준으로 20억 달러 정도 달성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엔 좀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증 환자에게는 렘데시비르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WHO에서 볼 때는 좀 효능이 낮은 것으로 또 발표가 되면서 이렇게 효능 관련해서 좀 논쟁이 있는 약물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중증 환자 대상으로는 길리어드 렘데시비르 처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항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주제인데요. 경구용 항바이러스입니다. 경구용은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길리어드 렘데시비르에 비해서는 경구용이기 때문에 효능이 기본적으로 즉시성이라든지 이런 효능이 좀 적인 효과는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는 치료제를 입으로 이 구강을 통해서 먹게 되면 일부 소화를 통해서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경구용 치료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효능을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소화 과정에서 치료제 효능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유지하는 게 바로 그 핵심 기술력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거는 머크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어떻게 체내에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포 내에서 바이러스는 외피를 벗고 복제를 시작하는데 이 복제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구조 단백질들을 이제 효소가 중합을 못하게 막는 기전의 그런 치료제입니다. 지금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제 긴급 사용 신청이 들어가서 아마 별 큰 문제가 없는 한 달 내에 FDA로부터 승인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아마 한 달 뒤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경구용 항바이러스를 먹는 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경구용 머크의 몰누피라비르는 대략 10캡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0캡슐이 하나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구용 항바이러스 중에서 머크 말고 다른 제약사들은 무엇을 하느냐라면 크게 두 개의 제약사가 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이자고 두 번째는 로슈입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로슈가 개발하고 있는 이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간략한 기전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점은 이 항체 치료제는 중간에 보시다시피 변이에 따라서 효능이 좀 들쑥날쑥한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는 일단 변이가 많이 발생하는 외피를 벗은 상태에서 복제가 되기 때문에 변이에 대해서 일정한 효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구용 항바이러스를 평가할 때는 변이에 대한 효능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바이오텍으로서는 아테아 파마슈티컬이 있습니다. 아테아 파마슈티컬 같은 경우는 로슈로 기술 이전을 작년에 했었고요. 그래서 로슈가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로슈가 임상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머크가 이제 최근에 좋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경구용 항바이러스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주가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상에서도 실제 바이러스가 좀 많이 줄었다라는 데이터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경구용 항바이러스 중에서 해외 기업에 한번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아테아 파마슈티컬이라는 30억 달러 내외의 시가총액 형성하고 있는 이 미국 나스닥 바이오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치료 세 번째 기전인 과한 면역 반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이러스가 과하게 증식을 하게 되면 체내에서 이 면역 반응은 오히려 제 몸 회복 과정을 막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들을 이 코로나 치료에서 좀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해 왔었고요. 실제로도 이 류마티스 관절염 약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매출이 급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대표적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올루미안트의 사례인데요. 과연 올루미안트가 좀 어려운 그림이긴 한데,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제에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도식도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 랩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사실 코로나 치료제가 아예 없던 데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 건강한 사람들로 맞는 백신 같은 형태의 이 코로나 대응 수단도 있었고, 또 항체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항바이러스 중에서는 정맥주사형인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 같은 물질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면역 저조제로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들이 전용되어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 경증 환자나 혹은 노출의 예방 목적의 환자에 대해서는 우리 인류가 소위 환자들에게 해줄 게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 인류가 이제 코로나라는 전쟁에 맞서면서 마지막 퍼즐을 이제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경구용 치료제의 등장과 함께 우리는 이제 진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태세를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할 때 이제 인류는 어느 정도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